번째 강연자는 이철희 박사님입니다. 고등학원 HCMC 되시고요. AI는 수학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40분간 강연을 해주시고 1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이게 마이크 되는 건가요? 저거 녹음. 녹음용 마이크. 네네네. 알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예, 소개해주신 김상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카이스트 AI 수학대학원 개원 행사인데 귀한 자리에 초청해주신 백현규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급하게 약간 제목을 정하게 돼서 제목을 넘기고 나서 이제 발표 준비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은 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이걸 되돌아보면 여기서 한 얘기가 얼마나 여전히 의미가 있고 관계가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하도 발표를 하겠다고 한 때와 한 달 후가 또 한 달이 지나고 상황이 계속 달라져서 사실 제가 일상을 보내는 방식 자체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대체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요즘에 일상을 거의 함께 보내고 있는 도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덱스라고 하는 건데 혹시 사용을 해보신 분이 많이 계실까요? 네, 많이 계시죠. 네. 오픈 AI에서 만든 일반적으로는 코딩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데 코딩 에이전트 도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제 주로 코드를 작성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써보면 거의 모든 걸 다 잘합니다. 이제 코딩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건 아마 브라우저에서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뭐 검토를 맡기고 하는 분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도구의 다른 점은 코덱스의 다른 점은 아마 다른 AI 회사들도 이런 비슷한 도구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는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구글 제미나이도 제미나이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도구가 있고 또 안티 그래비티라고 불리는 도구도 있고 비슷한 도구들이 다 회사마다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쓰는 것과 다른 큰 차이점은 이것은 자신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는 거고요. 물론 뒤에서는 회사들의 서버와 교신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컴퓨터에서 설치를 할 때 이제 브라우저에서 쓸 때와 달라지는 점은 이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혼자 읽고 쓰고 수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 수학 연구자인데요. 정수론, 표현론이라고 하는 약간 주로 대수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그래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어떤 계산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를 보면서 어떤 추측을 하고 어떤 증명의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작업들을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딩 도구들을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요즘 사실 이걸 쓰면서 많이 하는 생각은 사실 제가 이걸 쓴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구가 너무 좋아서 이 도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물론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것들을 사람들이 다 쓰면서 활용하는 것의 어떤 차이가 점점 사라지겠지만 당분간은 어떻게 쓰는지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키아스에 이제 클러스터 컴퓨터가 있는데 클러스터 컴퓨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컴퓨터와 다르게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하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수백 개의 노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노드를 컴퓨터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노드 한 대가 한 64코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노트북의 한 대여섯 배 이상 되는 어떤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요즘 가격이 치솟고 있는 메모리도 몇백 기가 단위로 하나의 노드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키아스에도 한 7,000코어 되는 7,000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클러스터 컴퓨터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제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는 거기다가 뭐 명령을 치고 바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긴 계산을 하려면 거기에 가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맡겨놓고 이제 대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 보고 큐를 이제 넣는다고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하는 것이 이제 어려움은 이제 써보지 않았다면 사실 명령어를 넣고 계산이 이제 계산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테스트도 힘들고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하여튼 사용이 자기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면은 사실 이제 이거는 제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제 컴퓨터에서 그 코덱스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다가 타입을 하면 이제 이건 이제 지난 질문이라서 위에 있는 거고 이제 뭐 쭉 작업을 해서 답변을 여기 한 겁니다. 제가 여기 키아스에 있는 그 클러스터 컴퓨터의 서버 이름이 그래머인데 그래머 서버에서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쉬고 있는지 놀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같으면 서버에 접속해서 적절한 커맨드를 넣고 여기 써 있는 건데 sinfo 뭐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넣고서 이렇게 하면 몇 대가 있는데 어떤 컴퓨터가 놀고 있고 어떤 자원이 있고 이런 걸 파악을 해야지 이제 내가 지금 여기다가 얼마나 큰 계산을 좀 넣어도 큰 민폐가 아니겠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배울 게 너무 많아서 클러스터 컴퓨터를 접근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사실 요즘은 말로 하면 확인도 해주고 큐까지 다 넣어줍니다. 코드도 작성을 해주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이런저런 코드를 작성해서 지금 컴퓨터 얼마나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넣어라 라고 하면 그냥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얼마나 진행됐는지 여기다가 물어보면 계속 확인하면서 답을 해주는데 이게 여기 보면 지금 7,168개의 지금 코어가 있는 컴퓨터고요. 여기 보면 7,000 몇 개 중에 코어가 48개만 남아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아스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컴퓨터 자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비어 있지 않으면 이제 좀 나중에 다시 이제 줄을 가서 서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아무튼 요지는 우리가 꼭 코드만 잘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컴퓨터의 조작도 사실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어떤 능력이 전과 같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체감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서 이 중에서 쓰고 있는 게 한 300개 코어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컴퓨터가 계속 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덱스는 이제 유료 구독을 해야 쓸 수 있는 건데 오픈AI 챗GPT 유료 구독 모델이 아마 두 가지로 나누어질 텐데 하나는 한 3만 원 정도 내면 되는 모델이 있고 한 달에 30만 원 내면 되는 프로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부터 프로 모델을 구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한 달에 30만 원이니까 구독을 시작하고 약간 이제 부담을 느꼈습니다. 물론 연구비로 하는 거지만 연구비로 한다고 해도 이걸 그냥 구독을 해놓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브라우저에서 질문하는 식으로 하면 왠지 이거는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이거를
내가 놀고 있는 동안에도 돌릴 방법이 없는지를 바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코덱스를 꼭 컴퓨터 앞에서 붙어서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코덱스를 실행시켜서 내가 미리 적어놓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on 인터랙티브 모드로 코덱스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럼 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뭘로 한번 활용을 해볼 것인가 이제 급히 생각했던 게 제가 예전에 그 한 5년 전쯤 그 수능 수학 문제를 그 PDF 파일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다운받아 놓은 것들을 문제별로 하나하나 그 잘라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당시에는 DB 구축을 좀 하고 제가 약간 여유가 있으면 해보려고 했던 게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코딩을 하면서 파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사실 제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한 60문제 정도 풀다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풀다가는 뭐 사실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5년 전, 6년 전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려다가 그냥 재미로 하려다가 말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생각이 나서 코덱스에게 그걸 한번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2020년까지 한 총 뭐 약간 겹치는 것도 있지만 1600문제 정도가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컴퓨터가 주기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해놓고 코덱스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실행이 돼서 제가 써놓은 프롬프트를 보고 이제 한 번씩 작업을 합니다. 이제 제가 써놓은 건 대충은 수능 문제 지금까지 풀어놓은 것 중에 안 풀린 문제 있으면 골라서 파이썬으로 풀고 답을 찍지 말고 파이썬으로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답을 딱 내고 보기를 골라서 보기가 맞으면 이제 그 다음 턴에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못 넘어가면 그냥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파이썬 코드를 혼자 작성해서 수능 문제를 푸는 그런 작업을 자동화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컴퓨터 앞에 붙어 있지 않은 동안에도 코덱스 한 30만 원씩 쓰고 있는 걸 어떻게 이제 본전 생각을 하면서 활용했었는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잘라놓은 이미지 파일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아래 첨자가 품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시에 PDF 파일을 자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열화 현상 같은 이것도 이제 무작정 크게 할 수도 없고 적당히 잘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무한급수 문제가 있었는데 1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라는 건데 그게 이제 좀 부호들이 명확하지가 않았고요. 저는 챗GPT한테 이런 것들을 OCR로 해서 텍스트화된 태그로 텍스트화된 것들을 넣어줬었습니다. 실제 코덱스가 받은 문제는 이거였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AN이고 AN 여기가 AN이었고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자리에 n이 들어갔고 그래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코덱스는 지금 잘못된 문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원래 문제는 위에 건데 OCR이 잘못되면서 이 문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을 꽤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혼자 왜냐하면 틀리면 다음 문제를 못 넘어가고 다음 턴에 한 30분에 한 번씩 실행이 되도록 했는데 30분에 또 하니까 또 틀렸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로그를 다 남겨놔서 이제 반복되는 문제에는 어떤 생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체인 오브 서트라고 하는 과정들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근데 맞는 답을 찾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문제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 중에 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문제와는 다른 보기를 골라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꾸 틀리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맞는 답을 고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영문인가 로그를 뒤져봤습니다. 로그를 뒤져봤더니 이제 아주 쉽게 요약을 하면 제가 이제 프롬프트에 물론 이미지 파일은 여기에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OCR은 이거 근데 이제 수십 번 틀리다가 나중에는 혼자 이미지 파일을 뒤지더라고요. 이미지 파일을 보고
OCR이 잘못됐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수정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문제 수정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는 그 명확하진 않은 거지만 어쨌든 이 목표가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문제를 고쳐서 답을 맞춘 다음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여튼 OCR로 된 사실 코덱스 같은 도구들은 이미지 파일도 직접 읽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틀렸다는 걸 파악하고 OCR이 잘못됐다는 걸 파악하고 문제를 고쳐서 바른 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30분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사실 하루에 많이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름에 들려놔서 실제로 수능 날이 되기 전에는 문제를 전부 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다 맞게 했는지 확인을 못하지만 코드를 만들어서 답까지 나오도록 과정을 만들었으니까 뭐 제 생각에는 크게 많이 어떤 문제는 일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답을 우겨 넣어서 한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는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놀라운 IMO 문제도 풀고 하는데 뭐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작년에 진행해봤던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유행했던 어떤 용어 중에 하나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였는데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유명한 안드레이 카페스라고 하는 AI 엔지니어, 그 AI 연구자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트위터에 그 남겨놨던 그런 용어였는데 이거를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이게 2025년에 어떤 사전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요약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뭘 만들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코드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하는 식으로 맡겨놓고 뭐 예 아니만 누르면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옛날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개발 과정인데 그래서 아예 잘 딱 할센이라고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 종종 보여가지고 찾아봤더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뭐 센스 있게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알아서 잘 네가 알아서 잘 만들어 갖고 가져와라라고 하는 딱 그런 태도로 코딩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 보면 2025년 2월 3일 말 1년 됐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실 저도 이때만 해도 바이브 코딩이란 말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저한테 현실이 될 거라고는 물론 챗GPT를 이용해서 코드를 물어보고 코드 작성에 도움을 받고 하는 일은 있었지만 다 맡겨놓고 뭘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런데 이게 어느새 이제 남일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에 있었던 또 재미있는 일을 하나 소개해보자면 작년 1월에 이제 일본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에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이제 일본에 있는 공동 연구자 학교에 방문해서 같이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이렇게 노트를 적으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물론 이건 이제 새로운 결과는 아니고 알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서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걸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노트인데요.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컴퓨터한테 줬습니다. 한 5장 정도 되는 사진인데 5장 정도 되는 사진이었는데 컴퓨터에 주고 이거를 이제 텍 파일로 만들어라. 텍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테니까 놀랍지는 않으실 것 같기도 한데 텍 파일 만드셨는데 이제 텍 파일 이게 보통 이제 텍 파일까지 정리하는 것만 해도 사실 이거를 옛날에는 그냥 노트만 쓰고 말지 텍 파일로 정리하는 일이 사실 거의 없겠죠. 텍 파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텍 파일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텍 파일에는 수학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퀀티티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적혀 있었는데
텍 파일이 완성되니까 그것이 어쨌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문서화가 됐고 그것이 일종의 프롬프트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노트가 구현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한 건데 그래서 노트의 내용이 코드화가 되었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90페이지 분량의 이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 결과가 나온 테이블. 물론 이거 자체는 그 새로운 수학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만약에 이 결과를 여기까지 해서 테이블로 만들어내는 알고리즘과 테이블을 다 정리해서 적으면 저는 예전 같으면 충분히 석사 논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석사 논문은 될 것 같은 수준인데 놀라운 건 사진 5장 찍어갖고 했더니 낮에 한 게 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밤에 나온 게 90페이지 정도 되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하는 바이브 코딩 그런 일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챗GPT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2023년의 일인데 혹시 대동여지도 연금술사들의 폭동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것 같고 이게 2023년 초였는데요. 역사적으로 꼽힌 비극적인 사건 10개를 들어달라고 할 때 들어간 사건 중에 하나가 대동여지도 연금술사들의 폭동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는 뭐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들어갔었죠. 이런 사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거를 이제 처음 보고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요즘에야 이제 다 환각 현상이라는 게 이 LLM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그런 사실 뭐 버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것 어떻게 보면 LLM 자체가 그 환각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거 기능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또 하기도 어려운 거니까요. 근데 이제 하여튼 수학자로서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뭐든지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수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이때만 해도 이걸로 진지한 수학적인 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LLM 같은 도구를 활용할 때 이제 쉽게 깨닫는 문제가 얘가 하는 말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대동여지도 연금술사들의 폭동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저러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걸 이 경우는 너무나 명확해서 우리가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미묘해질수록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코드 그리고 수학 증명을 써준 것도 우리가 그걸 읽고 얘가 맞는 소리 했는지 틀린 소리 했는지 알아내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겠고요. 검증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코드와 이 수학의 증명 같은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동여지도 이런 문제보다 코드와 수학이 어쩌면 더 금방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확인이라는 거는 정말 검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확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 뭐 여기가 너무 명확했지만 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 때 백두산을 7번 올랐다라고 누가 써놨다고 해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아마 뭐 어디 문헌이 있다, 적혀 있다라고 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적혀 있는 건 맞는지 또 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김정호가 7번 올랐다, 8번 올랐다는 정말로 검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코드와 수학은 그래도 참거짓이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어떤 그 상호작용이 덜한 채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 확인의 세계는 이 경험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에 속하는 것들이고, 코드나 이 수학 같은 것들은 연역의 세계에 속하는데, 어쩌면 연역의 세계가 더 잘 될 가능성이 쉽게 더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수학에서 왜 어떤 점에서 이 가능성이 더 있느냐? 형식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형식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명을 컴퓨터가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쓰는 거라고 일단 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명 보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뭐 린, ROCQ, 이사벨, 아니 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학에서의 형식화는 린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살게 되면 카카오톡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듯이,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쌓이기 시작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밖에 있으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붙는 게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되는데, 린도 지금 수학계 안에서는 약간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식화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맛보기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이 자연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여기 2도 자연수이다. 네, 이런 수학적인 명제인데, 증명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수학에서 학교에서 다룬다라고 하면 왼쪽 스타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연속한 두 개 중에 하나는, 두 수 중에 하나는 짝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곱하기도 짝수다, 그러니까 2의 어떤 배수가 된다, 그래서 나누기가 자연수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하겠죠. 그래서 잘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어떤 증명, 고전적인 증명 방식인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형식화된 린 코드입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의 다른 점은, 왼쪽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하면 맞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컴퓨터한테 이걸 주고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라고 하면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100%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맞다 틀리다를 결론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챗GPT한테 이걸 넣어주고 증명이 맞느냐 물어봐도 그걸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챗GPT의 말을. 이건 그냥 왜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그냥 맞다고 한 거에 불과한 거죠, 사실. 근데 린 코드의 다른 점은, 이거는 컴퓨터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없이 실행이 돼서 지나가면 이거는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이 명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증명한 것이 이 n이 자연수면 이 숫자도 자연수다라고 한 거를 우리가 린 코드로 바꾼 거고, 이거는 실행을 해서 문제없이 되면 컴퓨터로 검증이 돼서 증명이 됐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화라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검증할 수 있는 증명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린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수학 라이브러리인데,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점점 코드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슬립을 불러와서 이거를 이 정리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거는 앞에 거랑 똑같은 정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매슬립을 쓰지 않고 린 자체만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적은 그런 증명이고요. 뒤에 거는 매슬립이라는 것을 불러와서 매슬립의 결과 위에서 새로운 걸 증명한 겁니다. 차이는 뭐냐면 길이가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수학을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이런 게 맞다라고 하려면 이것 때문에 맞고 이것 때문에 맞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수학을 하려면 결국 그 전에 있는 것들이 디딤돌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슬립이 해주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학부생 수준, 대학원생 수준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매슬립이라는 것 안에 쌓아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지금이야 간단한 명제지만 그 위에서 이제 점점 더 복잡한 명제를 쌓아 올릴 수 있고 또 그거 자체가 시간이 지나서 검증을 어떤 안정된 그런 체계가 되면 또 매슬립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은 LLM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 말이나 하는 기계지만 아무 말을 해갖고 만약에 통과를 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쩌면 LLM의 환각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장치를 두면 잘 견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해본 거는 저도 그래서 이제 바이브 증명, 바이브 코딩 아니라 바이브 증명과 형식화를 처음으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2월에 부산에서 학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박부성 교수님이라고 수학계에서 잘 알려진 이제 퍼즐 전문가하고 항상 재밌는 것들을 항상 많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지금 부산에 1박 2일 이제 1박 2일 학회였는데 와서 1박 2일 동안 컴퓨터를 이용해서 뭘 할 테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재미있는 걸 아무거나 하나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 0, 1, 1 이건 이제 2, 3 이거는 다 전에 거를 더해서 다음 게 나오고 전에 걸 더해서 많이들 보셨죠? 이런 수열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성립한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맨 위의 식은 요 연속된 3개를 곱하면 그 3개의 수에 각각 세제곱을 한 것이 이런 식으로 결합되면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3개를 곱하면 요거 세제곱, 요거 세제곱, 요거 세제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엮으면 근데 이런 게 3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5일 때도 성립하고 7일 때도 성립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요 얘 몇 개만 받아가지고 이제 사진을 또 찍어갖고 컴퓨터에서 넘겨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현상을 이제 명제로 바꾸고 이제 증명을 해봐라라고 이제 코덱스에게 던져줬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 피보나치 수열 자체가 얼마나 진지한 현대 수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냐 뭐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도구의 가능성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거니까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 사실 나온 결과를 보고 좀 놀라기도 했고 증명을 읽으면서 감동도 사실 했습니다. 감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고등한 수학을 재료로 써가면서 엮어내서 증명을 하더라고요. 19세기 수학자 실베스트의 어떤 결과도 언급하고 이제 19세기의 불변량 이론이라고 하는 것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것들을 일반에서 증명을 했고 그래서 텍 파일을 혼자 코덱스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린 코드로 바꿔서 형식화까지 진행해라. 왜냐면 텍 파일로 다 증명을 했다고 해도 그걸 제가 꼼꼼하게 읽고 이거 다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이 당연히 드니까 물론 읽어봤을 때는 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맞다라고 봤지만 그래도 혹시나 어디선가 대충 한 것이 있을지 린 코드까지 작성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그런 명제인데 이게 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숫자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유일하고 항상 0이 아니다. 이런 명제를 명확하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증명까지 했고요. 이제 가장 놀라운 점은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런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이 다 0이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0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꽤 사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놀라운 어떤 그런 증명들이 있었고 과연 이 문제를 제가 혼자 끙끙대면서 몇 달 잡고 있었으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었을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문헌에 있어서 쉽게 했던 건지 또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은 문헌 때문에 잘 된 것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0이 아니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사실 이게 어디 써 있어 갖고 찾아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이브 증명을 하고 형식화까지 진행해 본 그 어떤 최초의 프로젝트였는데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2월에 만나서 한 거였으니까요. 이제 뭐 LDC 문제라고 해서 그 조합론에서 이제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유명한 수학자인데 많은 미해결 문제의 모음이 있습니다. LDC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터렌스 타우가 운영하고 있는 GitHub 리포에 가보면 이 문제가 지금 스테이터스가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풀리고 있는지 여기는 풀린 문제 여기는 오픈 풀린 문제 그리고 린으로 포멀라이즈드 솔루션까지 포멀라이즈가 된 것, 그 문제만 포멀라이즈 된 것 이런 것들이 다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린 포멀라이즈 솔루션의 추인데 저도 요즘 들어 느끼고 있는데 12월, 1월, 2월 이쯤에 느끼고 있는 게 코덱스가 사실 너무 좋아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코덱스가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기울기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기울기가 좀 커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는 수학자라고 해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아까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자기 거 하기 바쁜 수학자가 린 코드 작성법을 배워갖고 이거를 활용하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사실 린으로 증명 안 해도 그냥 한눈에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이 정도 난이도면 자기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문제를 이 린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죠. 그런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생각에 이제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에는 사람이 물론 하겠지만 사람과 AI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날수록 아마 이제 점점 더 추세가 가팔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도 AI를 이용해서 한 문제를 풀었다라고 이렇게 했었고, 물론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은 이미 풀려 있지만 이게 풀려 있는지 아닌지 왜냐면 LDC 문제다라고 적어놓지 않으면 이것도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의 검색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미해결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창현 교수님도 참여하셨지만 시간이 이제 금방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제 수학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제 몇 가지 상상을 해본다면 수학 채굴 혹시 코인 채굴 같은 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기만 GP만 사다가 전기만 이렇게 해놓고 켜두면 돈 벌 수 있다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달려들었었는데 생각에는 조만간 이렇게 정돈된 문제 세트가 있으면 조만간 수학 정리 채굴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미나이가 그려준 그림인데 채굴장에서 정리 채굴하는 거 그려달라고 했더니 리만 하이퍼시스 프루프라고 리만 가설 증명 채굴된 것 같습니다. 채굴을 하고 있는
예, 아무튼 제가 요청한 건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코덱스 사용량이 아직 남아있다, 클로드 코드 사용량이 남아있다고 하면 조만간 야 우리 하나 그룹을 만들어 갖고 이제 다 이 주기가 끝나기 전에 이걸 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 이런 일도 조만간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 기계들이 하는 일이 뉴럴넷 모델, 이 트랜스포머 안에서 그냥 행렬 곱하기라고 하는 거 사실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행렬 곱하기가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데 정리가 채굴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1분만 좀 더.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황무지 수학과 외계인 수학이라고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 슬롭이라고 하는 단어도 작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그런 종류의 단어입니다. AI로 대량 생산되는 저품질 디지털 콘텐츠라고 해서 저는 수학도 이제 이런 종류의 수학도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자체는 슬롭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 파이에 500만 자리를 담은 책, 아마존에 가보면 여기 45,000원 몇 페이지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사실 책에 있는 건 하나하나의 숫자가 다 올바른 시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이고요. 다 올바른 수학입니다. 올바른 수학이지만 so what? 제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런 수학이 대량 생산될 여지가 당연히 충분하겠죠. 그리고 또 쏟아내긴 쏟아내는데 우리한테 의미가 와닿지 않는 수학이 많이 생산될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힐베르트가 남긴 예전에 어떤 그런 문구인데 약간 의역을 했지만, 기하학에서 점, 직선, 평면이라는 단어를 탁자, 의자, 맥주잔으로 바꿔도 모든 건 다 성립한다 라는 말입니다. 수학자라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수학자 아닌 분 쉽게 이해가 되나요? 왜냐하면 점, 직선, 평면이라는 건 그냥 이름일 뿐이지 논리 자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논리 자체는 그 이름이 뭐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AI가 쏟아내는 수학이 이제 정말로 탁자, 의자, 맥주잔의 얘기처럼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한 얘기들이 좀 더 있었지만 시간이 돼서 그래서 뭐 재미있는 앞에 재미있는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강연 제목이 AI가 수학을 어떻게 바꿀까였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사실 질문은 잘못된 거였고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그 AI를 쓰는 사람이 바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학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수학, 좀 더 중요한 수학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면서 AI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강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LBC 문제에서 그 빨간색이 이렇게 선이 내려가는 부분은 뭔가요? 빨간색 내려가는 지점을 linked.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지금. 저는 이 뒤쪽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그 피보나치 관련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태그로 논문을 작성하셔서 뭐 투고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투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연히 acknowledgement 같은 것들 굉장히 주의 깊게 써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증명 자체가 트리비얼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찾아봐도 문헌에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사용되는 그러니까 핵심은 이 숫자가 왜 0이 아니냐를 보이는 건데 0이 아닌 걸 보이는 게 굉장히 그 증명이 생각해내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좌우를 보면은 네. 항의 개수가 같잖아요. 항의 개수.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m부터 m 플러스 6까지, m부터 m 플러스 6까지, 위에는 m부터 m 플러스 4까지. 네.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그냥 자 m부터 시작해서 m 플러스 100까지 생각을 해서 적당히 이런 식을 만족하도록 코에피션트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런 질문을 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예.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저거는 뭡니까? 항을 m부터 m 플러스 4까지 5개의 항에 네. 곱한 거와 오른쪽은 5제곱을 해서 릴레이션을 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개의 항을 가지고 네. 100개를 곱한 다음에 연속하는 네. 것을 네. 100개의 항에 대해서 백성을 한 다음에 네. 저 릴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네. 코에피션트들이 있나? 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짝수든 홀수든 간에. 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해놓은 것도 짝수니까. 네. 사실 네. 저는 그렇게 프롬프트를 주고 하라고 하면 혼자 코드를 작성해서 테스트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신 프롬프트는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이거는 그냥 이거 사진을 주고 사진을 주고 자 여기서 나타난 현상을 포착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라. 일반화를 주문하신 게 아닌데 일반화를 한 건가요? 아니, 일반화를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 근데 뭐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화된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예, 여기만 포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의 포뮬라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포뮬라가 아닌 거예요? 예,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네네네네. 이런 걸 찾아보라. 네, 박부성 교수님이 이제 막 해보다가 발견한 어떤 현상인데 이게 이제 네네. 이게 이제 박부성 교수님이 물론 관심 가졌다면 이 앞에 나오는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는 속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냥 어쨌든 이런 현상 자체는 어디에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박부성 교수님이 항상 주머니에 들어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건데, 예, 그걸 이제 꺼내 가지고 이제 집어넣었더니 이제 생보다 증명이 멋있는 그런 정리로 바꿔줬다 이런 얘기. 예. EB의 K에 대해서 질문해보라고. 예. 네.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AI와 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네. 생성형 AI로 만든 컨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네.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수학자가 AI를 이용해서 어떤 걸 증명을 했다고 하면 네. 그거는 수학자의 몫인가요? AI의 네, 저도 고민이 되는 문제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이게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는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먼저 움직인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채굴해서 복권 당첨되면 당첨된 겁니다. 네. 간단히 저도 열심히 요새 조사해가지고 말씀을 첨부하면은 트랜스페런시가 수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썼을 때 문법 수정 이상의 AI를 사용했다면은 반드시 디클레어를 해야 된다고 저와 제 동료들은 많이 믿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저널들은 문법 수정 이상의 AI 사용한 논문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그런 존경받는 저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저널들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겠는데 물론 이렇게 수학은 예, 뭐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난제를 해결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접하긴 하지만 사실 수학이라는 활동 자체는 꼭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생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그 어떤 수학자의 그 일인데 그리고 이 문제가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슬라이드 보여드릴 이유는 사실 이게 지금 코덱스가 그 남긴 로그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코덱스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준 도구들이 있는데 이제 무슨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면 이제 문제 혼자 아카이브를 막 뒤지면서 검색을 혼자 합니다. 이제 아카이브를 뒤져서 검색을 하고요. 텍 소스를 다운을 받습니다. 아카이브에서. 그래서 이제 읽고 세이지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퍼스트 프루프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문제를 한번 맡겨봤을 때 일어난 일인데 읽고 혼자 다양한 실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체계적인 답은 사실 없겠지만 뭐 그냥 문헌을 많이 주면서 뭐 일반화를 해보라던가 뭐 관련된 실험을 다른 방향으로 해보라던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실험을 한다면 충분히 증명은 아니더라도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새로 발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코딩을 혼자 해서 결과를 혼자 지켜보고 패턴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가 그것이 의미 있는 거든 아니든 그런 문제를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결론은 지금 단계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작은 실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수학 논문을 만약에 썼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퍼블리시하고 이제 심사를 받게 될 때 네. 그 심사를 사실상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보면 모든 논문을 이제 다 이렇게 링크드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변경하고 내가 이제 AI가 제가 논문을 딱 내면 물론 이제 제 스스로도 그 프로그램 있어가지고서 딱 봤으면 그 논문이 맞아 내용이 네. 이렇게 해도 확인이 가능한 것인가 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건너뛴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건데 이 포멀라이제이션 형식화를 우리가 더 열심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든 논문 이 저널에 제출하는 모든 논문은 린 프루프를 같이 어태치하도록 만약에 강제를 해버리면 그건 링 코드가 이미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참거짓은 컴퓨터가 쉽게 가려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인간 레프리의 역할은 그것보다는 이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데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키는 이 포멀라이제이션을 수학계가 얼마나 더 수용해서 제도화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와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코드를 역으로 로그를 추적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생각을 한 게 그 난트리비얼한 부분을 그러면 얘가 어떻게 푸는지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역으로 AI가 사고한 과정을 추적해서 약간 인간이 배워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로그를 좀 읽으면은 충분히 시간을 들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AI가 생각한 그 사고 과정. 예, 그런데 그게 항상 저는 필요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읽어볼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거는 문헌에 있지도 않은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서 들여다볼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사람도 이 생각을 논문을 쓰고 이러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생각이 났다. 이거 사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라마누잔 같은 경우는 자다 보면 그 여신이 나타나서 알려줬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체계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기계는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체인 오브 서트를 남기긴 하기 때문에 들여다 보면 뭐 더 라마누잔보다는 좀 더 설명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슬립에 쌓여 있는 결과들의 무결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도 아직 린을 믿는다는 것이 뭐 어디까지를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를 믿을 수 없는 건지 아직 명확하게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매슬립 정도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린 소프트 지금 매슬립은 린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린의 그 커널은 믿을 수 있느냐? 그 린 커널은 그 수학자가 만든 건 아니죠. 린 커널은 이제 개발자들이 한 거고 린 커널이 올바라야지 이제 린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올바른데 그것도 이제 당연히 믿음에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뜯어봐야지 우리가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거고 린 커널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근데 린 커널을 믿는다고 해도 뭐 더 이슈하면 린 커널을 실행하고 있는 CPU와 메모리의 상호작용 같은 건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느냐? 네, 그 우주에서 지금 뭐 어떤 뭐가 와서 CPU가 동작하고 있을 때 때리면 사실 계산 과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어려운 얘기죠. 믿는다는 것에는 사실 한도 끝도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매슬립은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은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방금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슬라이드 넘기실 때 제가 다른 슬라이드를 살짝 본 것 같은데 분야별 차이에 대해서 그 현재로서는 어떤 분야는 뭐 린과 같은 형식화에 좀 적합하고 네. 또 그게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로서는 분야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너무 초기 단계라서 어떤 수학이 우리가 컴퓨터 AI로 잘 다룰 수 있고 형식화가 잘 되고 뭐 일반적으로야 뭐 약간 더 대수적이고 조합론적이면 컴퓨터에 친화적인 그런 성질이 있고 점점 해석학적, 기하학적 뭐 대수기하학은 좀 더 대수에 가깝지만 그런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다양한 실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커피 브레이크를 11시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사 이철 박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